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지금 결투를 신청하셨습니다. 결투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들어오면은 그 작가분이 써주신 네. 그 질문지도 받고 이전에 자료 나오시는 올리시는. 출연자분의 자료를 리포트를. 미리 탐정하고 오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허 이사님의 자료 내용하고 네. 최근에 나왔었던 자료가 꽤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결이 느낌을 다르다.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연간 전망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네. 그런데 상당히 이 제목도 상당히 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정책 실수 가능성과 자산 가격의 멜트다운, 녹아내린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이거 결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좀 충돌이 좀 있겠다 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자, 거예요. 그럼 먼저 허재환 이사님의 지금, 그러니까 10월 초와 지금 11월 초에 뭔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있으신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시장을 좀 약간 이제 아까 센터장님이 느끼시기에는 베어리시하게 좀 보신다, 좀 하락 쪽으로 보신다로 느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아, 그게 네. 저 자료가 10월 자료거든요. 네. 네네네네. 근데 이제 10월 중순에 다시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 내용은 이제 그 내용 저기 10월 달에 쓴 내용보다는 조금 완화됐나요? 순화된? 네, 순화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썼을 때는 영국의 그 금융시장 그렇죠. 불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난리쳤었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이제 공통점이 결국은 이제 정책. 레버리지이고 이 레버리지를 보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으로 좀 실수하는 그러니까 연준은 조금 더 오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 계속된 어떤 긴축에 따른 이제 부채가 많은 산업, 그다음에 부채가 많은 국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좀 지난 한 10년 동안에 별로 이상이 없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좀 10월 달에 이제 시장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실제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의 반영이 조금 과하다.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오늘 한신공경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금리로 지금 회사채 시장이 돌아가고 발행 시장이 있고 돌아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이제 10월 달 중순 들어서부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약간 반등은 좀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10월 달에는 어쨌든 정책 실수가 나오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좀 빠졌고 11월부터는 조금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긴축이 좀 과하다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정책 있습니다. 이슈, 이 정책 실수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있고 정부의 정책이 있잖아요. 네. 이들 정책이 지금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는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누가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사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둘 다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가 조금 더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로금리 쓰고 엄청 돈을 푸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었지만 재정 정책은 굉장히 타이트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그래도 위기 이후에 재정을 빨리 건전하는 형태로 이제 정책들을 좀 써왔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는 이렇게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통화 정책은 되게 긴축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에 비해서 재정 정책은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그 재정 정책은 오히려 더 완화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 완화적이라는 부분이 이 팬데믹 상황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정부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정 부양에 나설 수밖에는 없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높은 인플레라는 거요 한 3, 40년 만에 처음 겪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루는 정부 관계자들도 그다음에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사실 이 이슈를 정확하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과거의 경험 70년대, 80년대 금리를 올려서 어쨌든 이후에 경제가 좀 골디락스 국면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받았던 옛날의 경험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데 사실 그때랑 비슷한 면도 있지만 사실 상황 자체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써야 될 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면서도 재정 정책은 또 저소득층이나 좀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들이 코로나 터지고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잘 안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볼커 의장이 금리를 많이 올린 걸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요. 그렇죠. 80년대 초에요. 근데 사실 80년대 초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뭐 감세했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지만 감세만 한 건 아니고 감세를 하면서도 일반 다른 정부 지출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좀 비슷하게 갔던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인플레가 그 이후로 굉장히 좀 빨리 이제 좀 그 통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 터지고 워낙 그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네. 그다음에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괴리가 커지다 보니까 네. 정부가 또 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이건 뭐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에 정책들이 엇갈릴 때마다 어떤 인플레가 통제되는 데 있어서 시간은 더 걸릴 것이고 시장은 자꾸만 이제 엄한 데서 이제 엉뚱한 신호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좀 많은 혼란을 좀 줬었지 않았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10월 그때 초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좋은 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기. 그렇죠. 정말 일촉즉발. 네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9월이 연중 네. 저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시기에 우리 이사님의 페이퍼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정말 터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때 터졌던 내용들이 보면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약간 뭔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은 영국의 총리를 바꾼 금융시장이 바꾼 거나 마찬가지고 또 사실 레고 사태가 터졌을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정부 정책이 사실 빨리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니까 막 회사채 CP 금리가 막 10% 20% 올라가니까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조치를 취한 걸 보면 결국 이제 시장의 아우성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반영을 하면서 이제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내용에서 보면은 이런 정책 실수 때문에 경제나 이런 금융위기의 우려가 뭐 신흥국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 쪽에 진앙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올해 원화도 굉장히 약하고 달러도 굉장히 좀 강해서 보통 이렇게 달러 강하고 원화 약하면은 뭔가 신흥국에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보통은 신흥국에서 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들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죠. 의외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브라질이나 베트남 동화나 뭐 인도네시아 뭐 루피아나 굉장히 오래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을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이제 자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 의외로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신에 오히려 유로화나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화,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달러 이렇게 의외로 선진국 쪽, 특히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올해 들어서 통화가 굉장히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문제가 결국은 그 선진국이 아니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쪽에 조금 더 문제가 있고 또 선진국 중에서 그러니까 지역으로 치면은 오히려 좀 그 유럽 쪽이 유럽 쪽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 쪽에서 보면 이제 헝가리 포린트화나 폴란드 졸티화 같은 동유럽의 통화가 굉장히 저희보다도 훨씬 더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어쨌든 뭐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보면 네. 올해 들어서의 어떤 금융시장의 혼란의 직접적인 타격은 뭐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신흥국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었고 또 굳이 신흥국과 선진국을 나눠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선진국 쪽에 조금 더 타격이 컸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시 그 10월 초가 상당히 불안정했었던 시기니까 그래서 자료 내용에서도 그 이사님이 이 균형 환율 수준을 한 1,400 중반 정도 이상으로 조금 네. 보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네.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저희 원화가 약세되는 속도가 사실 위기 상황을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좀 가팔랐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IMF 외환위기나 2007년,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환율을 볼 때 경상수지나 뭐 무역수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죠. 한 2015, 6년부터는 이제 저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지고 또 뭐 연기금들의 해외 투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자본 수지형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경상수지도 봐야 되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그 직접 투자나 해외 증권 투자의 자금 유출입도 함께 봐야 좀 더 설명력이 높은데 지금 왜 원화가 좀 약해졌냐라는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로 들어오는 달러의 보유량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너무나 공장을 많이 짓고 연기금들이 해외 자산을 너무나 많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1,400원 제가 아마 70원 뭐 이렇게 80원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의 기준은 이제 2007년, 2008년에 그에는 경상수지에다가 이제 자금 그러니까 정상수지도 이제 적자였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금 유출 금액을 해보면은 그 연간으로 한 350억 달러 가까이가 나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금액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의 수준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보다 지금의 GDP 수준이 좀 높아진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면은 그때 이제 2007년, 2008년에 저희 원화가 한 70% 가까이 전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GDP 같은 규모에 감안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자금 유출 규모가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보면 이제 한 35%에서 한 40% 정도 가까이 절하되는 게 맞다. 그러면 한 1,100원에서 한 3, 40%라고 하면은 한 1,400원대 한 중후반 정도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경상 흑자의 규모하고 그동안 나갔던 규모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그리고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좀 변화가 있는 거, 비슷한 거, 뭐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센터장님 네.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셨어요?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고요. 사실 대부분 지금 연간 전망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있고 상장 기업들 실적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님 이 자료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내년에 감익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이를 반영했었을 때 지수 수준을 2,000선 아래까지도 보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1900대라는 숫자가 거의 딱 찍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네, 부분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900억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 이제 뭐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뭐 9배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9배, 10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한 9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기업 이익으로만 어떤 적정한 수준을 봤을 때 네. 올해랑 내년이랑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 빵이다라고 보면 네. 한 2100 정도, 2100 한 3, 40 정도가 좀 적정한 레벨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내년도 기업 이익이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예전만큼 금융위기 때만큼 막 기업 이익이 막 40% 뭐 이렇게까지는 줄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5% 10% 정도 기업 이익이 줄게 되면 한 2000 초반선 그다음에 한 10% 넘게 기업 이익이 빠지면 한 1900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가 한 2200대 미만이라는 지수대는 내년도 기업 이익이 없다라는 것까지 많이 반영한 레벨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 뭐 할 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리세션이라고 보고 그 기업 이익이 한 5% 10%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면 1900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1900에서 2000에 해당하는 그 정도 지수대는 굉장히 악재를 많이 한 뭐 악재를 많이 반영한 레벨이다. 그래서 네. 그 정도부터는 거의 모든 악재를 반영한 레벨이다라는 취지로 자료의 내용을 좀 구성을 했었고요. 네. 이게 뭐 1900억 가고 2000 간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네. 근데 뭐 저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 자료를 쓸 때 아마 코스피가 2200 뭐 이 정도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월 이제 당시에. 2200이라는 지수대가 네. 아주 단단한 바닥이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도 내년도 기업이익이 감익이 되는 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올 연초부터 계속 내려서 사실 그런 부분 상반기 동안 계속 시장이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기업 이익이 3분기부터 막 부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은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올해랑 내년에 기업 이익이 이제 많이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의 내년도 이익 EPS 그로스가 그래도 한 2, 3% 이상,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7, 8% 네. 이상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현실성은 좀 네. 없는 내용이니 전망이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내년도 이익이 뭐 한 2, 30% 이상 감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네. 적어도 코스피 이익이 내년도에 뭐 올해보다 최소한 늘지 않는 것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찍었던 2130이었나요? 그 정도의 주가 레벨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악재를 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올해 예상할 수 있는 내년도 기업 이익에 대한 악재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기업 이익이 실제로 10% 빠질지 20% 빠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악재 뭐 만약에 1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악재 한 90%는 반영한 레벨이 2100 정도의 레벨인 걸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했었습니다. 거의 오늘 국감인데요. 지금 취조하고 계신 것 같은. 꼭 그렇지는 느낌적인 않습니다. 느낌, 우리는 그렇죠? 이제 항상 다양한 시나리오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아니 지금 근데 그러니까 센터님 자세가 딱 우리 음. 그리고 이사님은 뭔가 공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더 아니 확인하고 의견은 싶으신? 저희가 뭐 누가 맞자를 그쵸.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양한 알려져 시각을.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을 다 통합적으로 시청자 봐야죠.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뭐 나한테 맞는 것을 따라가는 거가 그쵸. 맞는 것이지 누가 옳다라는 것을 따져보자라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또 이사님도 본인의 그 정한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또 23년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자료에 네. 대해서도 이 신호에 대한 부분이 나는 기대감을 갖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요 신호가 났을 때 투자해야 된다. 대답해 아, 주십시오. 네. 요걸 기다리고 있다. 딱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주 일반적인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미국 경기가 뭐 완전히 부러질 정도로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그래도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8 정도까지는 내려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50을 깨는 때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조금 더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변화가 굉장히 더 드라마틱해지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한다고 했는데 인위적 감산을 네.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좀 봤던 거는 요즘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마저도 이제 조금 안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가장 견조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 전가력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좀 깨지는 게 이제 그만큼 초거대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마저도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있으면 한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가격 전가력이 약해졌다라는 것 자체는 네네. 결국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의 어떤 레벨 자체도 빨리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상반기 때는 그래도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나쁘지 않은 게 뭐 시장을 조금 지탱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또 막상 역으로 보면 결국 그들마저도 깨져야 물가 하락이 되게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신호가 조금씩은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처럼 뭐 가격 전가력 좋고 바게닝 파워가 센 기업들마저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 물론 뭐 고용은 조금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씩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또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가 요즘 우리가 몇 년 동안 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쵸. 많이 몰입을 해왔었잖아요.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팽. 근데 이 팽이 지금 해체된 상태로 보거든요. 여전히 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해체 거니까. 수순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시 합체되어야만 시장이 좋아진다고 봐야 재결합. 되는지, 재결합 아니면 다른. 새로운 어떤 뭐 리유닛이 만들어진다거나 어떤 새로운 용어가 탄생을 해야 되는지 이사님은 그 둘 중에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재결합이 있어야지 경제라든지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후자 쪽이지 않을까. 새로운 것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그 10년 동안 좋았던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좋을 수는 있어도 10년 동안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던 주가가 그 다음 10년에도 좋았던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0년의 저주 그렇죠. 이렇게 라는 네. 말들을 좀 가끔 쓰기도 네. 하시는데 네. 실제로 뭐 그 지금은 아니지만 뭐 예전에 뭐 그 90년대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뭐 주식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실적도 좋긴 했지만 멀티플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주가가 되게 올랐다가요. 근데 막상 그 다음 10년 동안은 주가는 제자리인데 이익은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가라는 게 이익을 한 8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미리 땡겨서 일단 반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잘 많이는 못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팡류의 주식들이 좀 그런 한계에 좀 부딪힌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지금 보면 팡류의 주가가 다 안 좋은데 또 이 팡에 내에서도 좀 많이 갈리잖아요. 그나마 버티는 애플도 있고 완전히 좀 무너진. 무너지는 뭐 메타 같은 애들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자, 싶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하는 새로운 주도주는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아, 앞으로의 10년. 이 사실 앞에 거는 안 궁금하잖아요. 그 시대는 갔으면 별로 안 궁금하죠. 뒤에 얘기가 더 궁금한데 뭐 센터장님도 그러시고 이사님도 그러시고 요쪽이 이제 향후 10년을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시고 계시죠, 이사님? 뭐 아직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좀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테크가 완전히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크 내에서 조금 다른 스타일의 또는 다른 색깔의 어떤 업체들이 좀 올라올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이들 보시지만 약간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과 또 같이 맞물려 있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제약 바이오 요 두 가지를 좀 해서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센터장님은요? 뭐 저도 우리가 항상 이제 주도주 이런 것을 찾으면 네. 항상 이제 약간 우리가 공격수 찾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뭘로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느냐. 그쵸. 근데 지금 인플레 시대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뭔가 비용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 앞으로 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방어력이 강한 거를 조금 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도 보면 네덜란드처럼 토탈 사커가 인기를 대세인 때가 있고 아니면 브라질처럼 공격 축구가 대세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탈리아처럼 빗장 수비가 먹히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것들을 하면서는 약간은 지금 수비력이 강한 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공격만을 하다가 상대방의 역습을 당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오히려 성장 중 반대의 섹터 중에서 고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선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좀 벌을 수 있는 쪽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먹히지 않겠나. 왜 그래서 이제 오랜동안 뭐 KT라든지 KT 엔지니어 이런 거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산업의 성장이 있다라고 말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는 살아남자. 약간 이제 그런 관점이 조금 커지지 않았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FOMC 내일 새벽에 결과 발표. 좀 있으면 그리고 나오죠, 뭐 이제. 그 후의 움직임도 좀 너무나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번 뭐 FOMC에서 뭐 파월 의장이 대단한 신호를 주겠습니까? 안 줄까요? 주진 않을 것 같고요. 말 아마 실수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지켜본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본다. 뭐 그 정도만 해도 땡큐 하죠.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는 워낙 강하게 그다음에 8월 그 잭슨홀 컨퍼런스 때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여지만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말 연초는 별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간 선거. 일단 많은 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3개월, 6개월, 한 달 치고도 뭐 아주 심한 금융위기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그 중간 선거 이후에는 네, 사실 주가가 이 굉장히 말씀 좀 되게 많이 좋았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급적인 건데 그 올해 굉장히 좀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들 예를 들면 뭐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 숏을 하고 좀 방어주를 롱했던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거의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 측면에서 올해는 작년이랑 반대로 했으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 펀드들이 지금 이제 연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의 절대 수익률 자체 목표가 10%가 넘지 않는데 올해 한 20%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펀드들 다 이제 정리하면서 네. 약간 쇼커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급 쪽면에서도 별로 지금 시장을 되게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연준이 조금만 그냥 봐준다. 음. 봐준다. 뭐 이렇게 그 시장 우호적인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공격적이지만 예, 않은 예. 아주 그냥 페인풀 뭐 이런 말만 좀 안 멈춰라 해주면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페인풀 얘기만 좀 덜 해주면 음. 이제 안 해주고 가만히 있어주면 아마 시장은 그래도 꾸역꾸역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기자들이. 네,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만 안 해도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게 대놓고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하기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 자꾸 그런 단어가 무심결에 나가게 되거든요, 사실. 올해 말까지만 금리 올리실 겁니까? 음.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입니까? 뭐 이러면서 대놓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어 하나만 잘만 얘기해도 시장은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돼서 최대한 우리 파월 의장의 인터뷰 능력이 어떤지 당신의 능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선거 이제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지수가 뭐 개월로 따져도 그렇고 연을 봐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예상 시나리오를 좀 짜본다면 뭐 얘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공화당이 뭐 압승할 경우 민주당이 그래도 좀 차지할 경우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상원은 박빙인 것 같고요. 하원은 하원은 뭐 공화당?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사실 지난 대선 때보다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은 좀 크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뭐 IRA 같은 법안이 이게 이제 저희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변했으면 좋기는 할 텐데 이제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에는 이제 뭐 딱히 변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통적으로 이 상원 하원을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서로 논아 가질 때가 사실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업한테 나쁜 정책이 나오지도 않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상원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은 돈 푸는 정책들은 멈추진 않을 거고 특히 환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 예상했던 대로만 나오면 크게 악재 요인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 내용에서도 정책 실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거 결과라면 이거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따로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너무 압승을 해버리면 민주당이 너무 상하원으로? 압승하게 되면 조금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게요. 사실 이제 그 뭐 민주당 정책을 뭐 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인플레 절감법이라고 해놓고 인플레 절감법의 내용은 별로 없고 사실은 이제 돈을 2024년 5년까지 계속 돈을 쓰는 정책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국채의 어떤 수급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정책들 표를 얻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시장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지켜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자사주 같은 거 살 때 막 자꾸 세금 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뭐 둘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선방하기보다는 조금 민주당이 살짝 찌그러주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용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사실 중국도 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 뭐 중국 정책 관련돼서는 당분간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요즘 차이나런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차이나런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뭐 삼성전자 주가를 6만 원대까지 올리는 사실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사님은 이런 탈중국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동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오히려 이게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특히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SK나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잘 되지 않을까. 그 원래 경쟁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여력들 또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 자체가 없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길게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그다음에 미국에 공장 많이 있는 정유화학 같은 산업들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가 내수 소비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좀 많이 왔었고 저희가 뭐 화장품, 뭐 호텔 면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수 소비와 관련된 산업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면과 나쁜 면이 좀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면 무역 수지는 별로 안 좋은데 경상 수지는 그 해외에서 만든 게 잡히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기업들 이익은 마찬가지로 좋을 그렇죠.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제 지표들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이제 주식 시장은 또 기업들의 이익을 합한 거니까 기업의 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은 중국과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할 때보다는 오히려 좀 나을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서 주가에는 좋고 거시 지표나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더 부담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일본형 불황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만 나가고 내수 경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등한시하고 일자리도 많이 제공을 안 하면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일본의 어떤 장기 불황을 좋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일본은 그 90년대 어떤 그런 버블 이후의 어떤 위기를 나름은 잘 넘긴 그러니까 큰 어떤 뭐 저희랑 비교를 하면 뭐 IMF 외환 위기와 같은 극심한 위기를 겪지 않고 어쨌든 잘 버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잘 못하고 저성장은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는 재미는 없어도 꾸준히 이어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가 좋으냐 저희 한국인의 정서로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V자가 좋고 그렇죠. 이렇게 화끈한 게 좋고 망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좋고 그런 게 좋은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많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좀 불안한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채 시장도 굉장히 좀 저는 안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일본처럼 조금 성장은 좀 더디지만 위기를 어쨌든 잘 가능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쨌든 그 어떤 국가의 경쟁력은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형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대단히 뭐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 전체의 어떤 모습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테마나 어떤 개별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섹터를 정리해 보면 이미 많이 물린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은 좋은 얘기가 참 나왔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무너져서 좀 속상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전망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좋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저희한테 한 2년 가까이 아픔을 줬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기쁨을 줄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기뻐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감사는 빨리 온다. 그러면 분명히 바닥은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보통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의 어떤 바닥 사이클이 뭐 딱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사이클이더라고요. 근데 2018년 말에 이제 사이클에 하도 저점이 한번 왔기 때문에 4년 사이클이면 올해 다음 달 그다음에 이제 한 5년 사이클이면 이제 내년이기 내년. 때문에 뭐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바닥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조금씩은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물론 하이닉스가 훨씬 더 변동성이 좀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나빠질 건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2차 전지는 정말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독보적일 수 있다. 오히려 CATL이랑 경쟁 안 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문제가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아마 유럽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품 수급도 그렇고 네.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한국의 업체들이 자동차도 훨씬 제때 잘 만들 수 있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R&D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어떤 내부 이렇게 그 어떤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때는 사실 뭐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좀 미루게 되죠, 아무래도 예, 소비를.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보다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하는 건 맞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잘하고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이게 업황 자체가 이렇게 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금리가 너무 높거나 이제 어떤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국제 소비가 되게 좋아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 일단은 상반기에는 이제 반도체나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은 좋아 보이는데 자동차 쪽은 조금 뒤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들이 그때 나왔던 게 이구동성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공급망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못 만들었는데 수요가 엄청 많고 예약된 대기 수량 엄청 많아 못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만드는 족족 팔린다. 그래서 자동차 좋다. 그래서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기관 쪽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요에 대한 부진 그리고 내년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바로 GM 포드에 대해서 이거 가격 낮춰질 수도 있다 내년에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 시장도 쭉쭉쭉쭉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게 좀 너무 섭섭합니다. 기관 쪽에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오해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발언을 좀 해주시죠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네.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이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면 이 경쟁력은 사실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멈춰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이죠. 10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는 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업황이 당장 좋아지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나 뭐 저희 한국 자동차가 의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있으면 조금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빛을 발할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다려야죠. 뭐 자동차 업황이 다시금 좀 과거에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로 다시 좀 회귀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OMC 이후에 그러면 랠리를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중간 선거 이후도 그렇고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시장에 좀 적극적인 참여 괜찮나요? 앞서 뭐 연말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네. 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연말 연초는 세미나 다니면서도 연말 연초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좀
힘들었던 게 피할 데가 별로 없었던 거 그렇죠. 같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자산으로 치면 주식 안 좋으면 채권이 좋고 뭐 주식 채권 다 안 좋으면 뭐 부동산이 좋고 다 안 좋잖아요. 뭐 시장 내에서는 뭐 성장 섹터가 안 좋으면 뭐 밸류 섹터가 좋고 밸류가 안 좋으면 또 성장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좀 피해갈 때가 있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또 조금 그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기회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다 같이 나빴잖아요. 네. 그리고 3월달, 3월달, 5, 6월달, 7, 8월달 한 2달 급락하고 한 달 조금 반등하고 두 달 급락하고 한 달 조금 반등하고 이제 이런 패턴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는 너무나 이제 지금 벌써 이제 10개월이 흘렀지만 거의 한 10년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주가가 한참 빠졌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연말에는 즉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싶고 이제 고민은 이제 내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완전히 상승 추세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막 3,300 가고 3,000 가고 이제 이런 그림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보다는 내후년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연말 연초에 혹시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좀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연말 연초에 올라올 때 또 포트폴리오 조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타이밍으로 네.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말 연초까지의 분위기는 좋다. 거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내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습니다. 시간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